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에서 스포츠 경영 전공 교수인 김태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기거나 승리를 해보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많이 지거나 패배, 아픔을 겪어보셨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까지 이긴 것보다는 진 경험을 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 아니시라면 부럽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패배, 아픔을 훨씬 더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패배는 아프고 승리는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이든 내 범위 때문에 아마도 선뜻 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품격 있는 경쟁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페어플레이 하면 정정당당한 승부, 공정함, 정당성, 깨끗함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페어플레이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도 같아서 페어플레이 하면 스포츠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어플레이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경쟁하는 미덕으로서 올림픽 정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경쟁에 몰두하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관대함을 보이는 그러한 태도이자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폭력이나 부정행위 그리고 약물 복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어떠한 착취 행동도 금지됩니다. 페어플레이는 선수나 팀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행해야 합니다. 감독이나 코치, 심판, 행정가들, 언론,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수들의 부모까지, 그리고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들까지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FIFA에서는 1987년에 페어플레이상을 신설했습니다. 공정한 경기를 고취하는 모범적인 행동에 대해서 수여하는 상인데요. 개인이나 팀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관중, 그리고 축구협회나 연맹, 다양한 대상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벨기에 팀이 그 페어플레이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2년 월드컵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도 페어플레이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하면 전국을 붉게 물들였던 그 붉은 악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는 빨간색 옷을 입고 집에서, 거리에서, 또 학교에서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붉은 악마가 2002년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를 칭하던 말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1983년 그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청소년 축구 대표팀은 세계대회 역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때 해외 언론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빨간색 옷을 입고 경기장을 열정적으로 가로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붉은 악마와도 같다라고 해서 붉은 악마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고 FIFA는 어떤 상이라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페어플레이 상을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팀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어플레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FIFA는 1987년에 페어플레이상을 공식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1983년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수상했던 이 페어플레이 상,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상이 만들어졌던 거죠. 미국 그 야구 선수이자 전 그 감독인 레오 듀로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Nice guys finish last. 착한 사람이 꼴찌한다. 듀로서는 감독 통상 2008승으로 MLB 역대 10위에 기록되는 감독입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상당히 우수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수한 감독이 한 말이니 얼마나 멋진 말 같나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꼴찌한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듀로서의 별명은 리피, 건방진, 아니면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없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퍼, 자벽부, 이런 의미인데요. 조금 미화시켜서 좀 좋게 느낌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건방진 사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듀로서는 선수 관리에 있어서 선수를 혹사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판이나 기자, 팬들을 위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었죠, 그에게는. 뿐만 아니라 팬들을 폭행하는 것도 다수였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팬의 이 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경기 중에는 투수에게 상대, 그 타자의 머리를 향해서 아주 빠른 공을 던지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타자들이 헬멧을 쓰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자의 머리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행위는 마치 살인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팬들의 나쁜 행동도 부추기기 일쑤였는데요. 상대편 선수들에게 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그 쇠로 만든 대못을 던지도록 시켰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그는 굉장히 대단한 특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슬라이딩을 할 때 수비를 하고 있는 그 선수의 팔을 야구화로 깊게 찍어 누르는, 그게 바로 그의 특기였습니다. 듀로서가 한 말하고 연결지켜 보면 나이스한 사람이 꼴찌하니까 본인은 꼴찌하지 않기 위해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일삼은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나이스한 사람이 꼴찌를 할까요? 사실 이 말은 듀로서가 그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던 길 호제스와 그의 팀의 선수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지, 아주 나이스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꼴찌할 거야 라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뉴욕 매치와 길 호제스, 듀로서가 이끌던 시카고 컵스의 그 팀이 경기가 있었던 그 당일에 매치 같은 경우는 그 시절 워낙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 아주 많은 점수차로 뒤지고 있었죠. 후반부로 들어섰을 때 이미 매치의 선수들은 거의 포기 상태였고, 특히 매치의 주전 선수였던 존스라는 선수는 어차피 오늘도 끝났구나, 해봤자 되지도 않는 것, 노력하지 말자 하면서 대충 경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호지스는 조용히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고 그에게 다가갔죠. 존스라는 선수에게 아주 점잖게 걸어서 다가갔습니다. 관중들은 생각했죠.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욕을 할까? 그런데 호지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존스를 그대로 데리고 다시 덕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아웃으로 돌아와서야 호지스는 그 존스와 마주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디 아픈가? 아프다면 나한테 말을 해. 그렇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야지. 페어플레이는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에 몰두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량을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물론 그날 경기는 뉴욕 매치가 그 듀로서가 이끌던 그 컵스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매치의 그 존스가 호지스에게 그 들었던 말,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존스뿐만 아니라 덕아웃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치의 선수들 또한 감동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선수들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치는. 그리고 결국에는 듀로서가 이끌던, 자신들을 그렇게 조롱했던 듀로서의 시카고 컵스를 꺾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해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미라클 매치입니다. 어메이징 매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 호제스는 사실 좀 안타깝지만 40대 중반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빨리 좀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의 선수 시절 이후에 감독 시절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선수들을 항상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하고 그는 인격적으로 대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기리기 위한 여러 책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책의 제목은 길 호제스, The Quiet Man. 그는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우리를 울리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 모습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를 따라하고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팬과 선수들과 대중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길 호제스를 주인공으로 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듀로서처럼 나이스하지 않지만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든 하는, 그래서 대중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단지 슬럼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점잖고 품격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호지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페어플레이는 비단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곳에 걸쳐서 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윤리 경영이 사실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이 어떠한 윤리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은 이윤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이윤에 따라서 그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페어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말을 바꾸어서 공정성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까? 네덜란드에 공정무역을 하는 초콜릿 회사로 유명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토니스 초코 론니라는 회사는 카카오 1톤 구매 시에 375달러를 더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공정무역 프리미엄 200달러 뿐만 아니라 토니스 초코론니가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추가한 토니스 프리미엄 175달러를 더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원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결국은 가격도 올라갑니다. 실제로도 네덜란드 초콜릿 가격을 보면 100g 기준당 그 초코론니의 그 초콜릿 가격은 2.26유로로 다른 브랜드의 초콜릿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코론니는 네덜란드 그 초콜릿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면서 매년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초코론니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정성을 폐기하고 노동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가나 가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무역을 홍보함으로써 고객들의 인정을 받아냈고, 그리고 상품의 품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상품의 디자인이라든지 모양을 바꾸는 듯 다른 부분에 힘쓰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초콜릿 직사각형 형태의 초콜릿 바라고 하죠. 그 형태의 그 초콜릿들은 일반적으로 안에는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요. 격자 무늬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그 무늬가 아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재미있게 모양을 만들어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맛있는 초콜릿을 먹으면서도 그 안에서 쪼개는 새로운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초코론니는 현재 지속가능 브랜드 지수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소프트볼 팀 감독인 마이크 캔드레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n with class, lose with grace. 품격 있게 승리하고 품위 있게 우아하게 패배하라.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항상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품격 있게 승리하고 품위 있게 패배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